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햇살이 강도준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고 깨질 듯한 두통이 뇌를 강타하는 가운데 그는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으며 일어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익숙한 차가운 침대 시트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누군가의 천이었으며 그 낯선 감각에 도준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뜰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지난 7년 동안 오직 멀리서만 지켜보아야 했던 여인. 마케팅 1팀의 한서연 팀장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도준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충격 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감기 시작했고 어젯밤의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TN그룹의 연말 회식 자리는 언제나처럼 권력의 과시와 은근한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였으며 그 중심에는 기획본부장 최 전무가 있었다. 최 전무는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서연에게 노골적으로 독한 술을 강요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잔을 받아내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을 도준이었지만 서연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이성은 7년간 억눌러 온 감정에 의해 마비되었다. 그는 서연이 마셔야 할 폭탄주를 가로채 단숨에 들이키며 최 전무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보았고 회식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준은 평소의 유순한 대리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서늘한 눈빛으로 최 전무를 응시하며 서연을 부축해 그 지옥 같은 자리를 빠져나왔다. 택시 안에서 서연은 취기에 젖어 서러움을 토해냈고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은 도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과 최 전무의 끈질긴 괴롭힘에 대해 울먹였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고 도준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술기운이 도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과 보호 본능을 깨웠다. 그들이 어떻게 도준의 오피스텔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두 사람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도준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었다. 화면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의 완료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신청인란에는 강도준과 한서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술김에 저지른, 그러나 어쩌면 도준이 무의식 중에 가장 갈망했던 법적인 구속력이었다. 서연이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다가 천천히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옆에 앉아있는 도준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도준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켜야 했다. 그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어젯밤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서연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물들어갔다. 도준은 휴대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혼인신고라니. 그것도 회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강 대리와의 결혼이라니. 서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당장 취소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들고 일어섰지만 도준은 냉정한 어조로 지금 당장 취소가 불가능함을 상기시켰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고 최 전무가 알게 되면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시킬 것이라며 절망에 빠져 중걸거렸다. 최 전무는 서연을 자신의 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결혼을 빌미로 그녀를 압박할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절망하는 서연을 보며 묘한 결심을 굳혔고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도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여가 진지한 눈빛으로 최 전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도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황당한 제안에 말을 잃고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도준은 지난 7년 동안 서연을 지켜보며 최 전무의 비리 의혹과 사내 정치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가진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단순한 대리가 아니며 그녀를 지킬 힘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체는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도준은 서연에게 이 결혼이 그녀의 커리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도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묘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도준을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후배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직감은 도준의 제안이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화면에는 최전무라는 이름이 불길하게 떠올랐다. 서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전화벨 소리는 좁은 오피스텔 안을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다. 도준은 망설이는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폰 너머로 최전무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전무는 서연에게 당장 회사로 튀어오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고 어젯밤의 일을 빌미로 심할서를 넘어선 징계를 예고했다. 도준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최전무의 말을 끊으며 응수했다. 그는 서연이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출근하기 힘들 것이며 앞으로 업무 외적인 연락은 자제해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고 최전무는 감히 누가 자신의 말을 끊느냐며 격분했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준은 자신이 서연의 남편으로서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 말은 폭탄처럼 터져 최전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으며 도준을 바라보았고 도준은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전화를 끊은 도준은 서연에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리며 본격적인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서연이 최전무의 공격을 막아내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자신을 돕느냐고 물었고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저 동료로서의 의리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도준의 마음속에는 7년 전 신입사원 연수 시절 비를 맞으며 울고 있던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던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서연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숨기고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했었다. 이제 그 맹세를 그림자 밖으로 나와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은 급하게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묘하게 잘 어울렸고 서연은 도준의 넥타이를 매주며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들은 현관문을 나서며 앞으로 닥쳐올 거친 폭풍우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의 사건과 도준의 아침 통화 내용은 이미 찌라시처럼 퍼져 있었다. 직원들은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보란듯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도준의 단단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의지하며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 전무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 전무는 서연에게 삿대질을 하며 해고 통지서를 들이밀 기세였지만 도준이 한 발 앞서 막아섰다. 도준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최 전무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봉투 안에는 최 전무가 그동안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담긴 1차 경고성 자료가 들어있었다. 도주는 최 전무에게 귓속말로 조용히 경고했고 최 전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도주는 서연을 건드리면 이 자료가 감사팀이 아닌 검찰로 바로 넘어갈 것이라고 속삭였다. 최 전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고 도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데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서연은 도준이 최 전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도준은 나중에 설명해주겠다며 말을 아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직원들은 평소에 조용한 강대리가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낯선 남자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준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켜며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TN그룹의 내부 서버망 구조도가 떠올랐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7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걸고 서연을 지키고 최 전무를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도준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이 알던 강도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술김에 사고를 친 파트너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구원자이자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수수께끼였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불안감과 함께 설렘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 계약 결혼이 단순한 연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TN그룹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럽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한서연 팀장과 강도준 대리의 결혼 소식이 태풍의 눈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사내 메신저는 불이 난 듯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직원들은 탕비실과 복도 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은밀하고 자극적인 추측들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어떤 이들은 서연이 승진을 위해 조용한 남자를 택했다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도준이 알고 보니 숨겨진 재벌가의 자제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감내하며 마른 침을 삼켰고 손에 쥔 펜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하루아침에 가십거리의 주인공으로 전락한 현실이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다. 반면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은 도준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도준의 그런 태연함이 서연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안 요소로 다가왔으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최 전무에게 그런 도발을 감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준을 회의실로 따로 불러내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려 했으나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호출이 떨어졌다. 최 전무가 긴급 임원 회의 직후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는 전갈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무실의 소음이 일순간 멈췄고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그녀의 동선에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다. 도준은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흔들리지 말라는 무언의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재킷을 고쳐 입으며 최 전무의 집무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최 전무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담배 냄새와 함께 숨막히는 압박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최 전무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차에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인사 발령 서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서연에게 다가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그곳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서 이동 명령이 적혀 있었다. 신사업개발 3팀으로의 전출 명령이었는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사실상 그룹 내에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부서였다. 그곳은 실패가 확정적인 프로젝트들만 모아놓고
퇴사를 종용하는 소위 무덤이라 불리는 팀이었다. 최 전무는 서연의 창백해진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며 네가 선택한 남편 덕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배치해준 것이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도준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할 때까지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해고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최 전무는 이번에 맡게 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여연은 입술을 깨물며 최 전무를 노려보았지만 권력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반항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최 전무가 던져준 프로젝트 파일에는 인천 항만 물류센터 재개발 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이미 수년째 답보 상태인 골칫덩거리였다. 관련된 하청업체들의 줄도상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복잡한 인허가 문제로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시한폭탄 같은 안건이었다. 집무실을 나온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벽에 기대서야 했고 억울함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쌓아올린 10년의 경력이 고작 술김에 벌어진 결혼 소동과 상사의 보복으로 인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준이 나타났는데 그는 서연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도준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인적이 드문 옥상 정원 구석 벤치에 그녀를 앉혔다. 서연은 도준에게 파일철을 던지듯 건네며 이것이 당신이 말한 대가냐고 소리쳤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 도준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고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정보를 스캔했다. 서류를 검토하는 도준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고 그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부실 사업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서류 곳곳에 숨겨진 회계 조작의 흔적과 이중 계약의 정황들은 이것이 최 전무와 그 배후 세력의 비자금 저수지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서연을 이 늪에 빠뜨려 희생양으로 삼고 자신들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파일을 덮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며 평소와는 다른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도준은 이 프로젝트가 함정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최 전무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연은 도준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준의 눈빛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도준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이 썩어빠진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 전무가 감추고 있는 더러운 비밀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역을 위한 완벽한 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며 우리가 정말 부부라도 되는 줄 아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도준은 그 말에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정색하며 법적으로 우리는 확실한 부부이며 그것이 지금 서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대답했다. 그는 사내 규정상 부부를 동시에 징계하거나 부당하게 다유할 경우 노조와 감사팀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역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도준은 서연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3개월 동안만 완벽한 부부이자 파트너로 지내보자고 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깔끔하게 이혼해주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퇴사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서연은 도준의 제안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도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옥상에서 내려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해 있었다. 서연은 신사업 개발 3팀으로 짐을 옮기며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도주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개인 노트북을 꺼내 암호화된 프로그램에 접속하며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업무에 몰두했고 창밖에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도주는 서연의 야근이 길어지자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서연은 그 작은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곁눈질로 도준을 훔쳐보며 저 남자가 과연 자신이 알던 그 무능한 대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워졌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섰고 도준의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집에 도착한 후 도준은 서연에게 안방을 쓰라고 양보하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말하며 이불을 챙겼다. 서연은 그런 도준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남자와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도준은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여러 대의 태블릿 PC를 펼쳐놓고 자신만의 작전 본부를 꾸렸다. 그는 인천 항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하청업체의 재무제표와 임원들의 통화 내역을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수집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들은 일반인이라면 감히 해석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도준의 눈에는 명백한 패턴으로 읽히고 있었다. 도준은 과거 자신이 국제금융범죄 수사대 자문역으로 활동했던 시절의 네트워크를 가동해 최 전무가 거래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를 추적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그것은 TN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음을 의미했다. 도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것이 단순한 사내 정치를 넘어선 거대한 전쟁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서연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모니터 불빛만이 도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가 다루고 있는 화면들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복잡하고 정교해 보였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도준을 지켜보며 그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도준은 유창한 영어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금의 흐름을 동결하고 최 전무의 차명 계좌를 확보하라고 명령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서연은 자신이 알고 있던 강대리의 모습이 완벽한 위장이었음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도준이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자 서연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으며 도대체 자신이 누구와 결혼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거실로 나왔고 도준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는 도준의 모습은 어제 새벽의 냉혈한과는 180도 다른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 이중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식탁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유대감이 공존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도준은 서연에게 오늘부터 진행될 프로젝트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회의 중에 특정 숫자를 언급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라고 조언했는데 그것은 최 전무 라인의 끈앞을 식별하기 위한 미끼였다. 서연은 도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의 지시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신사업개발 3팀 팀원들을 소집하여 첫 회의를 주재했고 그곳에는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무기력한 직원들 뿐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도준이 준 팁을 활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장악해 나갔고 의도적으로 도준이 일러준 숫자들을 언급했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한 과장의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 시각 도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사내 인트라넷을 우회하여 최 전무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방화벽이 겹겹이 쳐져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었고 그의 손가락은 춤을 추듯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마침내 보안이 뚫리고 최 전무의 비밀 폴더가 열리는 순간 도준의 입계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때 보안팀장이 도준의 자리로 급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고 사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도준의 접속 기록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 분명했고 도준은 침착하게 화면을 전환하며 위기를 모면할 준비를 했다. 과연 도준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도준은 보안팀장이 다가오기 직전 미리 준비해둔 매크로를 실행시켜 화면을 단순한 업무용 엑셀 파일로 덮어버렸다. 보안팀장은 도준의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물증을 찾을 수는 없었다. 도준은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보안팀장을 돌려보냈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감시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준이 말한 대로 내부의 적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도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며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이 위험한 결혼 생활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투가 되어가고 있었다. 도준과 서연의 신혼생활은 핑크빛 로맨스보다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긴박하게 흘러갔고 두 사람의 아침은 로맨틱한 모닝키스 대신 전날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도준은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키며 서연이 어제 회의에서 찾아낸 내부 첩자인 한 과장의 동향을 분석해 주었다. 그는 한 과장이 회의 직후 최 전무의 비서실과 3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짚어주며 그를 어떻게 역이용할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서연은 샌드위치를 씹으며 도준의 설명을 경청했는데 그의 분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해서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도준은 한 과장에게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최 전무를 혼란에 빠뜨리는 교란 작전을 제안했고 서연은 그 대담한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도준이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출근 후 서연은 신사업개발 3팀의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도준의 각본대로 연기를 시작했고 팀원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인천 항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과장해서 통화했다. 그녀는 자재 공급 업체와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곁눈질로 한 과장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대로 한 과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슬그머니 회의실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바빴다. 서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진짜 업무에 착수했고 도준이 건네준 암호화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인천 항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제 하청업체들의 블랙리스트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비리의 증거들을 보며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을 무기로 삼아 방역할 생각에 전의가 불타올랐다. 그 시각 도준은 회사 옥상 정원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에 단정한 회사원 복장이 아닌 모자를 눌러쓰고 캐주얼한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다. 잠시 후 청소부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도준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작은 메모리 칩을 건네주었다. 남성은 짧게 눈인사만 나누고 사라졌고 도준은 재빠르게 칩을 주머니에 넣으며 주변을 경계했다. 이 중년 남성은 과거 도준이 정보기관 자문역으로 일할 때 인연을 맺은 베테랑 해커로
현재는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도준이 그에게 부탁한 것은 최 전무가 은밀하게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 접속 코드였고, 이것만 있으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준은 사무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칩을 만지작거리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최 전무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데, 감사팀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신사업 개발 3팀을 들이닥쳐 서류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 과장이 흘린 거짓 정보에 낚인 최 전무가 서연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고 판단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지만 서연은 도준이 미리 예고한 상황이었기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감사팀장은 서연의 책상을 뒤지며 이중 계약서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완벽하게 정리된 정상적인 업무 일지뿐이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헛수고를 지켜보며 오히려 업무 방해로 정식 항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감사팀장과 당황한 한 과장의 표정을 보며 서연은 짜릿한 통쾌함을 맛보았다. 퇴근 후 도준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본격적인 작전 상황실로 꾸몄고,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그려졌다. 도준은 낮에 받은 메모리 칩을 해독하여 최 전무의 비밀 금고가 위치한 가상의 서버 주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고, 이는 최 전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도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이 사건의 배후에 최 전무보다 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싸움이 자칫하면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싶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준은 그런 서연을 보며 묘한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해외 서버를 우회하여 최 전무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동결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들이 연달아 뜨며 보안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렸다. 서연은 옆에서 도준의 작업을 지켜보며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도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있어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맹수와 같았다. 그녀는 그 모습에서 두려움보다는 든든함을 느꼈고, 어느새 도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도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도준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음성이 흘러나왔다. 상대방은 도준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서연의 안전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끊어버렸다. 도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도준은 서연을 바라보며 놈들이 꼬리를 밟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제 더 이상 음지에서의 싸움이 아님을 알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24시간 곁에서 지켜줄 테니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도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의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도준은 잠든 서연의 곁을 지키며 밤새 깨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통해 놈들의 위치를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협박한 놈들이 최 전무가 고용한 해결사들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들의 아지트가 인천 항만 근처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도준은 내일 직접 그곳을 찾아가 경고를 날려주기로 결심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서연에게 오늘은 외근이 많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정장을 벗어두고 검은색 가죽 재킷과 오토바이를 준비했으며 헬멧을 쓴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도주는 7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자신의 본 모습, 즉 해결사 강도준으로 돌아가 서연을 위협하는 싹을 잘라내기 위해 질주를 시작했다. 인천 항만 창고에 도착한 도주는 익숙한 솜씨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잠입했다. 창고 안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었고 벽면에는 서연의 사진이 붙어 있어 도준의 분노를 자극했다. 도준은 헬멧을 벗어 던지며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당황하며 몽둥이를 들고 일어섰다. 도준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놈들을 도발하며 한꺼번에 덤비라고 손짓했다. 사내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지만 도준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고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고 도준은 단 5분 만에 10여 명의 건달들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혀버렸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꺼내 들었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도준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서연을 건드리면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두머리의 휴대폰을 빼앗아 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우두머리의 비명소리를 들려주었다. 전화기 너머의 최 전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준은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선물은 잘 받으셨습니까? 도준은 창고를 나서며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졌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닥쳐올 최후의 결전을 예고하는 듯 했다. 한편 회사에 있던 서연은 도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이번에는 TN그룹의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호출이 온 것이었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최 전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회장 옆에 서 있었다. 최 전무는 회장에게 서연이 프로젝트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있었다. 회장은 날카로운 눈매로 서연을 응시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서연은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려 했지만 최 전무가 먼저 선수쳐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최 전무는 서연의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몰아쓰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연이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그는 다름 아닌 도준이었는데 조금 전에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창고에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었다. 도준은 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최 전무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도준은 회장에게 자신이 직접 조사한 현장 보고서를 제출하며 최 전무가 숨기려 했던 하청 업체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는 창고에서 발견한 이중 장부를 증거로 제시했고 최 전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회장은 도준이 건넨 장부를 넘겨보며 표정이 굳어졌고 최 전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 순간 서연은 도준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런 증거를 확보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도준은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고 그 작은 스킨십은 서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제 판세는 역전되었고 도준과 서연은 최 전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도준은 알고 있었다. 최 전무는 꼬리 자르기의 명수이며 이 정도 증거로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회장은 일단 조사를 지시하고 두 사람을 내보냈지만 최 전무는 나오면서 도준에게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다. 도준은 콧방귀를 뀌며 더 큰 판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도준에게 아까 회장실에서의 일과 낮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캐물었다. 도준은 그저 현장 조사를 다녀왔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서연은 그의 재킷에서 나는 희미한 피 냄새를 맡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녀는 도준이 자신을 위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있는 도준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미간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도준은 잠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함께 견뎌냈다. 최 전무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으며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회사 내부 게시판과 증권가 찌라시에는 한서연 팀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악성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작된 송금 내역까지 첨부된 찌라시는 너무나 정교해서 평소 서연을 신뢰하던 직원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감사팀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의 자택 대기 발령을 통보했고 그녀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 권한을 즉시 차단해버렸다. 서연은 억울함에 항변하려 했으나 이미 여론재판은 끝나 있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능한 팀장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집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서연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와 함께 검찰 고발 예고장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도준은 창백해진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최 전무가 조작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했다. 도준은 서연에게 지금 당장의 모욕을 견뎌내야만 최 전무를 완벽하게 끌어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인내심을 강조했다. 최 전무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나머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연의 해고와 형사 고발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서연을 치워버리고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그녀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 꼬리를 자를 계획이었다. 이사회 날짜는 불과 이틀 뒤로 잡혔고 그것은 서연에게 자신을 변호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비열한 술수였다. 도준은 서연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본격적인 방역 준비에 착수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회계 장부와 서버 로그 기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최 전무가 조작한 횡령 증거가 사실은 자신이 미리 심어놓은 미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도준은 과거 정보기관 시절 사용했던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최 전무가 위조한 문서들의 디지털 지문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도록 도준의 키보드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최 전무의 개인 비서가 위조 문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CCTV 영상까지 해킹하여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 속 비서는 최 전무의 지시를 받으며 서연의 도장을 위조하고 있었고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도준은 단순히 서연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최 전무와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불안감에 휩싸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도준은 그녀에게 평소보다 더 든든한 아침상을 차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내일 있을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그곳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과연 저 거대한 임원들 앞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자신이 그림자처럼 곁에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했다. 그는 서연에게 내일 입을 옷을 직접 골라주었는데 그것은 검은색 정장이 아닌 그녀가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던
짙은 붉은색의 블라우스와 화이트 수트였다. 그것은 패배자의 옷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갑옷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인 이사회 아침이 밝았고 TN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착석했고 최 전무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근거리는 소리와 함께 따가운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지만 그녀는 도준의 조언대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다. 최 전무는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횡령 혐의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고 화면에는 조작된 통장 사본과 이메일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띄워졌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서연을 질타하며 즉각적인 해고와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임원들은 혀를 차며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했다. 최 전무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말단 직원인 도준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섰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최 전무는 어디서 감히 말단 대리가 끼어드느냐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도준은 굴하지 않고 회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자신이 서연의 법적 대리인이자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왔음을 밝혔다.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도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고 도준은 침착하게 단상으로 걸어나가 USB 하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는 최 전무가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조잡하게 조작되었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준의 입에서 전문적인 IT 용어와 회계 분석이 쏟아져 나오자 임원들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갔다. 도준은 최 전무가 제시한 송금 내역의 시간대가 은행 서버 점검 시간과 겹친다는 결정적인 오류를 지적하며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렸다. 또한 해당 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의 실소유주가 서연이 아닌 최 전무의 차명 계좌라는 사실을 역추적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전무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그것은 조작된 자료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화면에는 최 전무의 비서가 위조 작업을 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최 전무가 이번 것만 잘 처리하면 한 팀장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까지 흘러나왔다. 그것은 도준이 며칠 전 회장실에 제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증거였다. 도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 전무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구축한 불법 비자금 네트워크의 전모를 공개해버렸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얽힌 페이퍼 컴퍼니들과 그 정점에 있는 최 전무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전무를 노려보았다. 궁지에 몰린 최 전무는 이것은 함정이라며 도준이 해킹을 통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범죄자라고 역공을 시도했다. 그는 보안팀을 호출하여 도준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보안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도준은 이미 이사회 시작 전에 모든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도록 조치해둔 상태였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준은 그런 최 전무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당신이 쳐놓은 덫에 당신이 걸려든 겁니다. 전무님이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도준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검찰이 최 전무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다른 임원들에게도 체포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도준의 조사 결과 최 전무의 비리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도주는 이참에 그룹 내의 썩은 뿌리를 모두 뽑아내려 작정한 것이었다.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가슴을 부여잡았지만 도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혼란스러운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잡았다. 도준은 서연을 부축하며 회의실을 빠져나왔고 뒤에서는 최 전무가 고함을 지르며 끌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에 나온 두 사람은 긴장이 풀리며 서로를 마주보았고 서연의 눈에는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도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는데 그는 최 전무가 잡혀갔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최 전무의 배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검은 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은 꼬리가 잘린 것에 분노하여 보복을 해올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때 도준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서연이 아니라 도준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을 해왔다. 그림자, 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도준은 전화를 끊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과거가 서연에게까지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도준은 서연을 차에 태우고 회사를 빠져나와 교회의 한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도준에게 아까 그 검사들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지만 도준은 그저 옛 지인들이라고만 대답했다. 서연은 도준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지만 지금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다. 안전 가옥에 도착한 후 도준은 집 주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했다. 그는 서연에게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설명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도준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며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두 사람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숲속의 적막함이 두 사람을 감쌌고 도준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7년 전 국정원을 떠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떠올렸다. 너무 많은 피를 보았고 너무 많은 동료를 잃었던 그 시절의 악몽이 다시 그를 찾아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에 도준은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펜던트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 안에는 서연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었다. 7년 전 그가 처음 서연을 보았을 때 몰래 간직했던 그 사진은 지금까지 그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부적이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고 도준은 급히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은 도준의 옆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어릴 적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랐지만 폭풍은 이미 그들의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TN그룹의 비리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최 전무의 구속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여론은 내부 고발자인 서연과 도준을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회장은 도준을 따로 호출하여 면담을 요청했고 도준은 혼자서 본사로 향했다. 회장실에 들어선 도준은 회장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회장은 도준의 능력을 높이 사며 그에게 최 전무가 맡았던 기획본부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파격적인 승진 제안이었지만 도준은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려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과연 도준은 이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도준이 회장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7년 전 작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옛 동료, 코드네임 바이퍼였다. 도준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고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죽은 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국가적인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주는 복도 끝으로 사라진 바이퍼의 잔상을 쫓아 전력으로 질주했지만 비상구 문이 닫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옛 동료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도준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바이퍼는 조직 내에서도 가장 잔혹한 청소부였으며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서연을 포함한 모든 목격자를 제거하라는 지령이 떨어졌음을 의미했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는 안전가옥에 설치해둔 보안 시스템을 원격으로 확인하려 했으나 서버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는 붉은 경고창만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놈들은 이미 도준의 수를 읽고 있었고 그가 회장과 면담하는 동안 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한 것이 분명했다. 도준은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도로 위로 거칠게 차를 몰았다. 그는 핸들을 꽉 쥐며 7년 전 작전 실패로 동료들을 잃었던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도준은 대시보드 아래 숨겨진 비밀 수납함을 열어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와 호신용 무기를 챙기며 강대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안전 가옥으로 향하는 숲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준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야시경에 의존하여 맹렬한 속도로 질주했다. 멀리서 가옥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입구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밴 차량 2대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미 놈들이 도착해 있었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였기에 도준은 차에서 내려 숲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가옥 내부에서는 둔탁한 파열음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도준은 창문을 통해 안을 살피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거실에는 무장한 괴한 5명이 서연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이퍼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연의 턱을 잡고 위협하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고 바이퍼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도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도준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는 창문을 깨고 거실로 난입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의 명치를 가격하며 제압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한 괴한들이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도준은 현란한 몸놀림으로 2번째 적의 팔을 꺾고 무기를 빼앗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바이퍼는 흥미롭다는 듯 박수를 치며 뒤로 물러섰고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준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괴한들과 대치했고 그의 눈빛은 살기를 띤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눈 감고 있어요 라고 짧게 속삭인 뒤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무자비한 방역을 시작했다. 평소 회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도준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에 서연은 눈을 감는 것조차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이퍼는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며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 그림자라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재킷 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들고 도준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7년 전의 결판을 내자고 도발했다. 도준은 바이퍼가 단순한 청부업자가 아니라 과거 조직의 배신자였음을 직감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자세를 낮추었다. 두 사람의 격돌은 치열했고 칼날과 주먹이 오가는 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바이퍼의 공격은 빠르고 변칙적이었지만 도준은 침착하게 방어하며 그의 빈틈을 노렸고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서연은 구석에 웅크린 채 도준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준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오직 적을 쓰러뜨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결정적인 순간 도준은 바이퍼의 칼을 피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고 바이퍼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도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도 기술을 사용하여 바이퍼를 바닥에 강하게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이퍼가 신음을 흘리며 쓰러졌고 도주는 그의 목에 칼끝을 겨누며 움직임을 봉쇄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돌아보았고 그의 얼굴과 셔츠는 피와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도준에게 다가왔고 그가 괴물이나 살인병기가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남편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에 휩싸여 도준을 껴안았고 도준의 긴장이 그제야 풀리며 칼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바이퍼는 아직 의식이 있었고 킬킬거리며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윗선은 이미 움직였다라고 중얼거렸다. 도준은 바이퍼를 기절시키고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그를 결박한 뒤 자신의 옛 동료인 해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현장 수습과 바이퍼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며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잠시 후 경찰 특공대가 아닌 정체불명의 검은색 요원들이 도착하여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도준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예우를 갖췄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이 현실 같지 않았지만 도준이 가진 힘과 과거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준은 요원들에게 바이퍼를 넘기며 그가 가진 배후 세력의 정보를 끝까지 캐내라고 지시했다. 요원들이 떠나고 난 뒤 엉망이 된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준은 서연의 상처를 살피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당신 정체가 뭐든 상관없어.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강도준 당신뿐이니까 라고 말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도준은 서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서연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가 7년 전 자신이 왜 국정원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곁을 맴돌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죄책감과 구원을 바라는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은 도준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아픔을 이해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도준은 최전무와 바이퍼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권력이 TN그룹을 넘어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이제 서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며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당신 아내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경영 능력과 도준의 정보력을 합친다면 그 어떤 거대 권력과도 맞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 더욱 깊어진 사랑과 전우애를 확인했다. 그날 새벽 도준은 해커로부터 바이퍼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결정적인 단서를 전송받았는데 그곳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TN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정계의 유력 인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 모든 비리의 최종 보스였던 것이다. 도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업 드라마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임을 직감했다. 도준은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가진 증거를 세상에 터뜨리기 위해서는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연은 회사의 공식 채널을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자고 제안했고 도준은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치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로하는 양동작전을 수립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에서 사냥꾼으로 입장을 바꾸어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두 사람은 안전 가옥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고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있었다.
도주는 더 이상 숨죽여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고 서연 또한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마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부부가 되어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앵커는 최 전무의 구속 이후 정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도주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거침없이 질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썩은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칼을 꽂는 일뿐이었다. 서울 도심의 거대한 전광판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화면 속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TN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유력 대권 주자인 박 의원과 연결된 거대한 정경 유착 사건임이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뉴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검찰이 TN그룹 본사와 박 의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이 모든 폭로의 중심에는 강도중과 한서연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소란스러운 세상과 단절된 채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도주는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기사들과 여론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도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겼음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었다. 지난밤 도준과 서연이 감행한 양동작전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적중했는데 서연은 내부 고발자로서 회사의 공식 감사 시스템을 가동해 비리 장부를 공개했고 도준은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언론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뿌렸다. 박 의원 측은 처음에는 조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도준이 바이퍼에게서 빼낸 녹취록이 공개되자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무너져 내렸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들이 추락하는 모습은 비참할 정도로 빠르고 허무했다. TN그룹의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며 최 전무를 비롯한 비리 연루자 전원을 해고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와 숙인 고개는 과거의 절대 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도주는 화면 속 회장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승자의 여유라기보다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낀 자의 표정이었다. 잠시 후 회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회장이 도준과 서연을 본사 펜트하우스로 은밀히 호출했다는 전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올 것이 왔다는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들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호출은 단순한 치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룹의 미래, 권력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담판이 될 것이 분명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넓은 집무실은 주인 잃은 왕좌처럼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네들이 내 회사를 살렸군. 아니면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 건가? 라고 자조 섞인 질문을 던졌다. 도주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우리는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냈을 뿐이며 회사의 운명은 이제 회장님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대답했다. 회장은 도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그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넘어선 인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임명장을 밀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서연을 기획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준을 그룹의 부회장 직속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도준을 자신의 후계자나 다름없는 위치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회장과 도준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임명장을 집어들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은 경영에 뜻이 없으며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장은 도준의 거절이 진심임을 알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도준은 대신 서연의 임명장만을 그녀의 앞으로 밀어주며 이 사람은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실력으로 증명해왔으니까요. 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연은 도준의 신뢰 어린 눈빛에 용기를 얻어 임명장을 받아들었고 회장에게 회사를 투명하고 정의롭게 이끌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그렇게 TN그룹의 권력 교체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마무리되었다. 회장실을 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서로를 마주보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회사의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고 더 이상 숨죽인 패배자가 아닌 당당한 승리자로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고 파란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듯했다. 도준은 서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를 몰아 한강변의 조용한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 안에는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강물에 반사되는 윤슬을 바라보며 도준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리고 회피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을 묶어주었던 그날 밤의 진실. 술김에 저지른 사고라고 믿고 있는 결혼신고에 대한 이야기였다. 도준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연 씨, 사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취하지 않았었어요. 라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진지한 옆모습을 보며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도준은 자신이 7년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최 전무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이성을 앞섰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던 그 순간 도준은 술기운을 빌려 자신의 억눌린 욕망을 표출했던 것이었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그의 간절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도준은 서연에게 자신을 원망해도 좋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도준의 고백을 들으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동안 도준이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위험을 무릅쓰고 깡패들과 싸우던 모습,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위해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모습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서연은 도준의 손을 잡으며 나도 알아요. 아니,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이 단순히 술김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 역시 도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무의식 중에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싶었기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결국 그들의 결혼은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였던 셈이다. 도준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애정과 신뢰가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어떤 의도로 시작했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도준이 지난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짝사랑의 무게와 죄책감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를 깊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벅찬 사랑의 감정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계약이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의 견고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강의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이며 그들의 앞날을 아름답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정식으로 기획본부장에 취임했고 도주는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날 준비를 했다. 도주는 서연의 그림자로 남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그녀에게 더 떳떳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거의 경력을 살려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고 서연은 그런 도준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퇴사하는 날 도준은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며 자신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그가 7년 동안 서연을 몰래 훔쳐보며 사랑을 키워왔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직원들은 도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아쉬워했지만 도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다. 회사 로비에는 서연이 내려와 도준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상사가 아닌 아내로서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직원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팔짱을 끼고 회전문을 나섰고 거리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이제 진짜 데이트하러 갈까요? 라고 물었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지난 몇 주간의 전쟁 같은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오후였다. 도준은 서연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미소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다. 도준은 미리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며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다. 술김에 한 결혼 말고 맨정신으로 다시 청혼합니다. 평생 내 곁에 있어 주겠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였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곁에 있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도준과 서연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사랑과 모험을 위하여 건배했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고 도준은 문득 7년 전 처이여음 서연을 보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느껴졌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도준은 서연을 안고 침실로 들어갔고 그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달콤했다. 사랑은 때로 예기치 않은 사고처럼 찾아오지만 그것을 운명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의지와 진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해냈다. 강도준과 한서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서울의 거리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강도준의 새로운 사무실인 에기스 보안 컨설팅의 내부는 여전히 차분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TN 그룹 사태 이후 도준의 명성은 업계의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대기업과 정계 유력 인사들의 보안 의뢰가 쇄도하여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강 대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보안 전문가이자 젊은 CEO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도준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는데 그곳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다소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난 몇 달간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싸워왔고 서연은 TN그룹의 최연소 본부장으로서 썩은 조직을 도려내고 혁신을 주도하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고 있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TN그룹의 한서연 본부장님이 예고 없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도준의 입계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크림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7년 전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서연은 도준을 보자마자 격식 있는 표정을 풀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회사가 이렇게 보안이 허술해서야 되겠어요. 아내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안 막던데요. 라고 농담을 던졌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예외니까요. 내 보안 시스템에는 한서연 프리패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받아쳤다. 서연은 도준의 품에 안기며 바쁜 업무 중에 잠시 짬을 내어 도망쳐 온 것이라고 고백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시나마 평온한 휴식을 즐겼다. 서연은 회사의 골치 아픈 이사들과의 기싸움에 대해 토로했고 도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적절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다. 서연은 문득 도준의 손을 잡으며 우리 이제 진짜 결혼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냥 동거하는 사이 같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두 사람은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정식으로 예식을 올리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었기에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었다. 도준은 서연의 말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사실 오래전부터 서연에게 완벽한 결혼식을 선물해주고 싶어 비밀리에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그녀가 회사 일로 너무 바빠 부담을 줄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청첩장 시안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7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문구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를 핑계로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고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며 평범한 연인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서연은 화려한 호텔 예식보다는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도준 역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진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했기에 그들은 교회의 작은 야외 정원을 예식 장소로 선택했다. 결혼식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야외 정원을 가득 채우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듯 했다. 하객으로는 TN그룹의 회장과 도준의 옛 동료들 그리고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던 소수의 친구들만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도준은 턱시도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버진 로드 끝에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던 때보다 훨씬 더 떨려 보였다. 드디어 음악이 울리고 서연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도준은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도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7년 전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긴 인연의 시간들이 담겨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넘겨받으며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고 꽉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된 예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기로 했는데 도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7년 동안 당신의 등만 바라보며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옆에서, 때로는 당신의 뒤에서 당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맹세에 하객들은 눈물을 훔쳤고 서연 역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어 서연은 술김에 저지른 사고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제게 내밀어준 손을 잡은 것은 제 본능이 선택한 가장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그녀는 도준이 아니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시련들을 함께 이겨내며 사랑을 배웠고 이제는 자신이 도준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하며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했고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성혼 선언이 끝나고 두 사람이 행진을 할 때 하객들은 꽃잎을 뿌리며 환호했고 도준은 서연을 번쩍 안아 올리며 기쁨을 표현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도준의 목을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고 카메라는 그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지난 7년간의 짝사랑과 시련, 그리고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의 세리머니였다. 피로연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도준과 서연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TN그룹 회장은 도준에게 술을 한 잔 권하며 자네가 내 사위가 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렇게 훌륭한 파트너를 둔 서연이가 부럽구만 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도준의 옛 동료인 해커는 형님이 이렇게 팔불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놀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밤이 깊어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자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도준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된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었고 서연은 글쎄요, 7년 짝사랑한 남자의 소원을 들어준 기분이랄까 라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밤공기 속으로 상쾌하게 퍼져나갔다. 도준은 서연에게 앞으로 우리가 걷는 길이 항상 꽃길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가시밭길도 꽃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도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고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남자의 사랑은 이제 결실을 맺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술김의 사고처럼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운명이라는 이름의 필연으로 완성되었다. 집에 돌아온 도준은 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합니다. 한서연 씨,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만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도준의 목을 끌어안으며 나도 사랑해요. 강도준 씨, 내 영원한 보디가드이자 최고의 남편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꿈속에서도 그들은 함께였다. 에필로그 1년 후 TN그룹의 대회의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서연 전무승진은 날카로운 지적과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만삭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그녀의 열정과 업무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모성애가 더해져 더욱 강인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힘든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허리를 짚으며 가볍게 찡그렸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한 손에 도시락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푹신한 쿠션을 들고 나타나자
임원들은 익숙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도주는 이제 외조의 왕으로 불리며 바쁜 일정 중에도 서연의 점심을 챙기기 위해 회사에 들르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히고 능숙하게 도시락을 세팅하며 우리 튼튼이 태명과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던데 엄마가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잔소리를 했다.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도준이 싸운 밥을 먹었고 도준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배에 손을 얹고 태담을 나누었다. 튼튼아, 아빠 왔다. 오늘 엄마가 꼰대 이사님들 혼내주느라 고생했으니까 나오면 아빠가 다 갚아줄게. 서연은 도준의 엉뚱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회의실은 두 사람의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도준은 최근 자신의 보안 회사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며 재계의 주목을 받는 젊은 거부가 되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서연과 가족이었다. 그는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고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번 주말에는 아기 용품 보러 가요. 내가 찜해둔 유모차가 있는데 방탄 기능도 있고 라며 주접을 떨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누가 보안 전문가 아니랄까봐 유모차 방탄 기능이 왜 필요해요? 라고 타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은 그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사랑했던 무대였다. 이제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그들은 이 도시에서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도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7년 짝사랑의 끝이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일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서연은 도준을 올려다보며 엔딩이란요. 이건 시즌2의 시작일 뿐이에요. 육아전쟁이라는 블록버스터 액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울려 퍼졌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강도준과 한서연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강했고 사랑이 있기에 무적이었다. 7년 동안 짝사랑한 옆자리 그녀. 술김에 사고치고 아내로 모셔왔다는 그 다소 엉뚱한 제목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막을 내렸다.